실업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 그 다음에 경제가 살아나도 취업이 늘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 리더들, 경제 리더들, 학계, 종교계 리더들이 비둘기처럼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쓰는 그 민족은 살아남을 것이고, 머리를 쓰지 못하고 그냥 손발만 범용적인 지식 가지고 열심히 살면 우리 민족은 어쩌면 다른 민족에 마사지나 하는 민족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기 이제 호남 미래 포럼에서 많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제일 아이디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룹이고, 또 이 그룹을 정치권이나 또 호남에서도 또 많이 활용하고 또 조언을 많이 구해야 되는데, 사실 또 현직에 계신 분들은 잘 조언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배경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이렇게 해외 근무를 하든 국내 근무를 하든 경험과 지혜와 조언해 줄 게 많은데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실패했으니까 네가 나간 거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나가게 돼 있는 건데 자신의 말로를 보지 못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문제, 새누리당의 다 문제도 사실상 그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됐고요. 또 시대의 과제인 양극화 문제. 양극화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롯데의 문제도 가만히 보면 90세 이상이 연로하신 분이 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죠. 재벌 문제도 사실은 고민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저렇게 1인치하로 둬서 경제가 흔들릴 수 없는 체제에 와 있고, 청년들은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세대가 10년 뒤에는 굉장히 어떤 사회의 위험 세력으로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회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건 둘째치고 배울 수 있는 길을 놓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고령화 문제는 점점 좀 심화돼서 이제 2017년, 18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진보 세력들은 자리를 못 차지할 겁니다. 다 고령화돼서 안 그래도 보수화가 강한 나라에서 아예 이제 새로운 아젠다는 나이 든 세대들의 결정에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5년, 10년은 우리나라가 성장 엔진을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성장 엔진이 꺼져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 순리를 어기다 보니까 이런 치러야 할 대가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제기하게 됐고요. 그래서 생선은 머리부터 썩습니다. 나라가 썩는 것도 지도층의 생각력, 그 다음에 본인이 그 결정된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통력, 그리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앙상블이나 협업력이 없이는 안 되는데, 지금의 정권도 그렇고 전 정권도 그렇고 열심히는 다 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손발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편을 포용하지 못하고 다른 편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하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60% 중에 50%는 절대 반대하고요. 그 중에 30%는 정책을 잘하면 바뀌는 사람들인데 아예 60% 정도는 처음부터 의심을 품거든요.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신뢰성이 무너지고 나면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가 국가를 망가뜨리려고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정책을 앞으로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은 정책을 이해하는 능력도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복잡 다단한 이 사회를 낮은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높은 경험을 가졌다고 리더를 뽑았는데 막상 뽑고 나면 지적인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지적인 능력이 또 소통력도 안 되고 또 협업력도 안 되고,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본인하고 무관하게 없는 이만 못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분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이 우리나라에서 신화적인 아버지의 딸이어서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기업도 똑같습니다. 저도 삼성에도 오래 있었고, 한국도 있었고, 기업도 있었는데요. 그 회의를 지금,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시하면 전부 다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메모하고, 또 아무도 반대 의견을 못 내세우는데 이게 기업분이 똑같이 갑니다. 이 정치의 리더십은 경제계에 곧바로 전파가 되고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지적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 진보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게 전통이 이어가지 못하고 그 후세대에는 또 끊겨버린 세대가 돼서 오히려 더 열악하게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에 반대돼서 또 이상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들의 어떤 생각력, 생각을 모으는 집사력,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반드시 이상한 돈키호테 정치인들이 나와서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은 증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임원이 됐다가 또 부사장이 됐다가 사장이 되는 거. 또 여기 다 이제 저도 수없이 밖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또 인터뷰 기사를 보고 굉장히 제가 많이 뵀던 그 리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차관님도 계시고 장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차관으로 끝나신 분들은 또 장관을 못 올라간 걸 아쉬워할 수 있고, 장관 계신 분은 또 부총리 못 올라가서 아쉬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정식이 아니고 올라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뭔가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당신이 올라가는 건 아무 관심이 없다. 당신의 집안의 역사에 쓰는 것도 관심이 없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리 잡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느냐 관심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올라가는 것은 정식은 암적인 존재라 생각을 갖고 여기다 썼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거고 언젠가는 물러서야 되는 자리인데 올라간 다음에 가치 창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리더십의 갈망이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나타나고 다른 의원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리더십의 갈망이거든요. 그분 역시 생각을 모으지 못하고 박형철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사조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공적기관에 그걸 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포말처럼 사라졌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국민들의 열망이 또 바뀔 겁니다. 지금은 리더십의 슈퍼사이클에 해당되거든요. 여기 27쪽에 혹시 책을 보시면 27쪽에 리더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생명력을 발효시켜서 성과와 성장을 창출한 발효 리더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인위적 관리를 통해 결과 위주의 인스턴트 리더, 그 다음에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우나 속은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부패 리더로 나누었습니다. 부패 리더는 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하층에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뛰는 것도 다 급행료가 필요했고, 돈에 2, 3만 원만 주면 이렇게 음주운전을 걸리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은 그런 하층 쪽의 부정부패는 없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층부의 부패가 더 교묘해지고 상당해졌고, 군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가짜는 저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요, 로비나 가짜는 어떤 걸 말하냐면 100원짜리를 150원에 납품하고 50원을 착복하는 경우를 부정으로 보고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상황을 이렇게 보면 거의 1조 원 가까이가 부패가 일어났는데 아예 가짜를 집어넣고, 가짜도 귀찮으니까 아예 없는 걸 집어넣어서 서류 상황만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참모총장까지 올라갈 수 있고 걸러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썩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적행위도 이런 이적행위가 없고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이 군대를 안 가서 그런 문제인지, 안 그러면 수많은 후배들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고 유지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혹시 36쪽을 혹시 보시면 뭐 안 계신 분들은 제가 책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책이 이게 8월 초에 나왔는데 어제까지도 재판에 다 나가서 문고관이 5건밖에 없어서 다 못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36쪽의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인스턴트 리더는 예상외로 최고의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도 있고 단기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기 목표를 위해서 구성원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무자비하고요. 이분들은 내부 정치의 일가견이 높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연결된 것까지는 헌신을 다하고 절대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미봉책은 많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성합니다. 자기 자신만 높아지려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일의 대부분의 또 장관님, 국무총리님들이 존경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인스턴트 리더급들이 올라가고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우지만 본인들이 살아온 배경은 과거의 친일파 행위하고 전혀 다른 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리더십은 노하우가 아니다.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문제가 아니라 노와이다. 당신이 왜 존재하는가? 당신이 올라간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과연 당신 외에 우리 전체의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노와이의 시대로 이 책을 썼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조선왕조의 왕 27대 519년 중에 성공한 왕은 세종하고 정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세종 외에는 거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점수를 준다고 하면 영조하고 성종 정도를 7, 8점 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60점 이하, 아니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수많은 경연을 통해서 사서삼경 주역을 통해서 정관정여든 수많은 리더십을 배웠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 아주 왜 그러면 어떤 사람들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리더십의 영역은 학습의 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영역은 20%의 누군가의 마중물은 줄 수 있지 모르지만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야권이든 여권이든 앞으로의 리더가 나온다고 하면 현재 씨앗 중에서 생각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협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그분들은 더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라를 망칠 수 있는 비결이 많고요. 리더십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의자왕 궁예 같은 경우는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자왕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귀족들의 의견을 듣고 오죽했으면 해동증자란까지 말 들을 정도로 했는데 그분도 10년이 지나고 10년 지날 때 변화가 왔고 15년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독단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리더십의 유효기간이 저는 얼마큼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리더십의 유효기간이 15년을 넘으신 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18년 통치를 하셨는데 그중에 비상계엄이나 계엄조치 같은 기간이 거의 9년 정도 육박을 하고요. 74년 8월 15일 안타깝게 유경수 여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거의 탑 리더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거기에 자재철 씨나 김재규 씨나 요즘 JP 증언에 의하면 저는 읽어보면서 그래요. 그 이후로는 참 뛰어난 리더였다고 거의 신적인 존재로까지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년이 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 거의 100만 표 미만으로 지고 나서 곧바로 생각한 게 유신헌법이었으니까 그건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으면 10년만 하고 말았더라면 최고였을 거다. 그러면 비상계엄이나 이런 걸 빼고 나면
그분도 10년이 빛나는 시절이었고 나머지 기관들은 리더십 유효기관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게 아닌가. 궁예 같은 경우도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닥에서 올라가서 같이 길거리 잠자고 병사들과 함께 울음 울리면서 이 나라를 어떤 미륵의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사람도 9년밖에 못 갔습니다. 아주 참혹하게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 가까운 측근들을 죽였죠. 뭐 지금 현재 북한 정권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저는 리더십의 유효기간이 여기서도 의문점을 제기를 했는데 10년 이상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보통 뭐 어느 대통령 당선되면 만세를 부르는데 만일의 정권, 이게 만일의 정권이라고 그러면 거의 30년인데 30년을 통치한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재국가 아니면 현재 30년 통치하는 아프리카의 몇 개 나라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뭐 40년을 하고 30년을 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어느 정권도 그렇고 어느 개인도 그렇고 만세가 아니라 만일도 하기 힘든 그런 세대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129쪽에 보시면 에펠탑 모형입니다. 에펠탑은 실제로 이렇게 지은 이런 모형인데 처음에는 먼저 직각 기둥을 올립니다. 직각 기둥을 올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측면 기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걸 2단계, 3단계 올리고 밑에 지를 제거합니다. 제가 이걸 리더십 모델로 제시한 겁니다. 1단계는 뭐냐면 내가 올라가서 승진했어요. 내가 탑 리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점, 자신의 강점을 버리고 다른 걸로 보강하지 않으면 2단계 성과는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소신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그건 곧 독단을 얘기하고 내가 원칙 있는 대통령이에요. 불통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측면을 보강하는데 측면을 보강하지 않고 자기 걸 버려야 되거든요. 자기 걸 강화할수록 절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리 그 리더십 강의를 하고 그래도 기존 자기 스타일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해도 수없이 얘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리더십 모델을 에펠탑을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성과에 그게 뭐 녹색 경제가 청송 경제가 됐던 우리나라 4만 불의 시대든 어떤 시대든 간에 꿈꾸고자 하면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너서클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도로 신라가 되고 도로 백제가 되고 인재는 사실 우리나라 인재가 어느 지역에서 몰빵으로 나올 리도 없고 그리고 그 인재를 다 모아도 세계 인재랑 싸운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미국처럼 가만히 있어도 정치의 근본이 공자가 말씀하시길 근자열 원자래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다가오게 한다는 것. 즉 자기 나라 백성을 기쁘게 하고 다른 나라 민족들이 막 이민 오고 싶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세계의 천재급 인력들이 다 모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전라도가 됐든 경상도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그 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상도만 인재들이 모여있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뭐 전라도만 인재들이 모여있다고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인재는 놀랍게도 산골, 시골, 어촌 그런 데 숨어있는 곳에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오늘날의 제갈공명은 여전히 도시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지역에 몰빵으로 몰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정권만 잡으면 도로 신라가 되고 도로 백제가 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게 현재 여권이 잡을수록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여권이 잡을수록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은 리더로서 준비가 좀 안 된 것이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지금 리더 중에 리더십이 제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을 했다면 정치계에는 생태계는 오염됐다고 봐야 됩니다. 저건 100% 오염된 공간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간에 아마 야권이 잡아서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는 오염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오염도는 학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저도 여기 뭐 신문 기자들 같은 경우도 이름까지 다 써서 질문이 독특한 경우는 이름까지 다 적는데 교육부 장관이나 뭐 나오면 논문 대피를 찾아내는데 정치인들이 2주 만에 한 40군데 찾아냅니다. 그러면 학교 사회는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눈 감고 외면하는 거든지 그리고 또 놀랍게도 유학을 가신 분들이 거기서 A 클래스였느냐 거기에는 의문점을 대단히 많이 갔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문제가 그냥 미국에서 나온 문제를 그냥 서울대학교인데도 그대로 문제를 냈습니다. 전혀 우리나라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 교수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영어로 냅니다. 저희들한테. 교재도 없었고 저희들 할 때는 뭐 그럴 때도 하지만 문제도 또 지역도 그 나라 문제였어요. 결국은 뭐 최근에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대학에서 한 중하위권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는 엘리트층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노예의식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쟤는 이걸 바이메이라고 합니다. 뭔것에 의하면 뭐 하버드대에 의하면 누구에 의하면 계속 이것만 인용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159쪽에 노예리더도 썼습니다. 159쪽에 스타일론에 159쪽에도 썼는데 이게 노예리더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장셰량이라고 하는 중국판 12.12 사태의 주역인 2인자였던 장셰량이 이 장세스를 시안에 감금하고 나서 결국은 국공합작을 하고 국공을 합작한 다음에 호송을 하고 장제스를 고향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체포되고 난 다음에 50년 동안 징역과 가태형 연금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말인데요.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장제스 총통이 얘기를 하면 그 당시 뭐 장관, 장군, 총장들이 다 메모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청와대 회의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반대 토론 하나 나오지 아니하고 예스 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노예들의 특성인데 이 몽테스키에는 법의 정신 제4편 3장에서 바로 밑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극단적 복종은 복종하는 자의 무지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또한 명령하는 자의 무지까지 전제로 한다. 결국 노예리더라는 것은 지시하는 자 역시도 상당히 지적 능력의 의심을 표하는 겁니다. 장셰랑 그래서 명령하는 자는 검토하고 의심하거나 이성을 작동시킬 필요가 없다. 즉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 다만 바라기만 하면 되고 지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몽테스키에가 놀랍게도 얘기했고요. 이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시야가 좁아져서 오는 무지, 우물한 개구리들의 합창,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5쪽에 한 번만 더 여기 있습니다. 여기 5번째 보시면요. 5번째 보시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창조의 창자가 저보다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 군데서 리더십도 많이 발휘하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후학들이 그냥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또 후학들이 바꿔가는 거고 여기 또 호남 인재 포럼도 호남의 인재들이 나중에 세상을 바꿔가고 새로운 인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후학들이 한 얘기를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치다, 상처, 부스럼, 비롯하다, 시작하다. 이게 네 번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다치고 상처, 징계, 슬퍼하는 겁니다. 즉 창조는 상처와 상심이라는 핏빛 항원에서만 열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한다면서 우아하게 창조하자, 멋있게 창조하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경제를 한다 그러면 90% 이상을 해야 됩니다. 뭐 윤차관님도 뭐 제가 만나 뵙고 창조경제 처음에 했을 때도 뭐 제가 얘기도 듣고 토론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90%를 버려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냥 뭐 우아하게 창조경제 해야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천국이 돼 있을 거고 벌써 10만 불이 돼 있을 거고 모든 사람이 다 하루에 일주일에 3시간만 근무하면 됐을 겁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인스턴트 리더를 자기 탑을 쌓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정권도 녹색경제라는 5년 동안 탑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게 좋았으면 마찬가지죠. 이번에 리더십 조사를 해보니 MB에 대해서 1%만 일을 잘했다고 평가가 나온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불철주야 일하신 분이 MB십니다.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 그때 제가 만났을 때도 보면 아예 퇴근을 못할 정도로 아예 청와대 인근에 잘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범용적인 지식인 손발 그리고 머리와 가슴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머리는 자신의 머리가 아니죠. 상대 다른 사람의 머리도 함께 빌려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그걸 가슴으로 소통했어야 되는데 머리 가슴을 안 쓰고 손발만 하놓고 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저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결국은 일을 안 했다.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대통령이 시간을 한번 보시면 정말 얼마로 저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계천 공사 하듯이 또 4대강을 하다 보니까 삽질을 잘못한 것이죠. 4대강 평가는 찬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진 장점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또 우리들의 리더는 우리들이 뽑은 탑 리더는 대통령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건 곧 우리의 불행이고 더욱 불행한 것은 우리 후손들의 불행입니다. 저도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한데요. 우리 자식들의 세대가 솔직히 불안합니다. 그 불안하기 때문에 화두를 제기한 거고요. 그래서 6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시대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이 집사력입니다. 집사력은 집사광익인데 집사광익에 대해서 제가 여기 50페이지 이상 썼습니다. 제갈공명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의견을 들을 테니 그리고 내가 광익에 의한 판단 우리가 잘되고 충성심이 높아지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겠다고 제갈공명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갈공명은 놀랍게도 제1의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충신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갈공명도 집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모으는 것은 세종대왕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전 세계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리더고 그분의 회의의 법을 연구하시면 가장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세종대왕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신이 눈이 멀어가는 속에서도 자신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 무지랭이 자기 후손들 걱정하지 않았어요.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이 글씨를 모르면 또 억울한 일 당할 것 같아서 생생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삶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만든 게 한글입니다. 돌아가시면서도 당뇨병 이게 막 비만하고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당뇨에 비만에 막 합병증이 많으셨잖아요.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사할 수 있는 생각을 모을 수 있느냐? 아니 그냥 여당 내 생각, 야당 내 생각 이게 아니고요. 100%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20%는 절대 반대입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20%는 절대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냥 있을 거고요. 여당이 잡아도 야권에서 20%는 절대 인정 안 할 겁니다. 그 사람 빼놓고 80%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 그분들의 인재를 쓰려고 하는 노력, 집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현재 리더 중에서도 집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 혼자 몇몇 사람 얘기 듣고 나서 물론 내용은 뻔할 수 있지만 내용 듣다 보면 아주 미묘한 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디테일에서 결국은 정책이 결정되는 건데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선배님들 고견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또 젊은 후배들 얘기 듣지도 않고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독단적인 것 같지만 핵심 인력들 100명 이내에 대해서는 거의 집사력을 다한 사람이고요. 사무실 공간도 코어에 해당되는 화장실, 회의실, 그 다음에 식당 계속 모여서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 집사력을 하는 회사들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이 기흥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복합화를 하기 위해서 이 집사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건희 회장만 하더라도 이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예를 부리지 않습니다. 노예만 노예리들 노예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 집사력은 우군을 일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뭐 야권이 됐든 여권이 됐든 대통령이 성공하는 게 우리나라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성공을 가지고 싸워야지. 한 사람이 실패하면 실패의 반사작용 이익 얻는 거 그건 국가의 불행입니다. 이 정부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야권에서 더 좋은 정책이 있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의의 어떤 이 시스템이 돼야지 반사작용으로는 절대 정권 잡지도 못하고 잡아서도 안 되고 자본들 뭐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머리가 없고 소통할 수 없고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현재 87년 체제이지 않습니까? 민주화 30년 동안 유효한 정치체제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다음번에 정권을 잡은 데는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건 날 때마다 이렇게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치체제 자체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낙후된 시스템으로 이게 과연 의견을 들 수 있고 특히나 이 낙후된 시스템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스태프라 어떤 그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항상적으로 머리를 제공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야권은 심각합니다. 그래도 여당이 왜 모든 선거를 이기는 것은 자꾸 그 연구소나 이쪽에서 직업의 안정성을 갖고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권이 지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 아이디어 낸다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현재 영국은 어떻고 프랑스는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거기 연구해서 우리 쪽에 차용해오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야권은 어떻게 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젊은 층도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정책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는 못 되기 때문에 스텝으로 남아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야권은 영원히 그냥 질이 멸련한 상태로 지금도 현재 135석 정도 되면 엄청나게 거대한 당인데 불구하고 나오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머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여당을 얘기하기 이전에 야당이 너무 형편없고 이 87년 체제는 현재 87년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도 없고요. 그런 기업은 이미 망했습니다. 기업은 3년 단위로 혁신을 안 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다 공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30년 동안 가는다고 하는 것은 만일입니다. 만일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여권 야권 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 터지면 보고를 받았니 안 받았니 아니 대책을 나오기도 바쁜 판에 보고 받았니 커피 한잔 했니 이게 뉴스 나온다는 것은 아프리카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역사는 너무 태행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 역량입니다. 소통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통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도 저희 소통론에 썼는데 뭐 일반 소통론하고 틀립니다. 소통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의견 듣는다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베드로는 여기는 뭐 성경도 나오고 불경도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날 밤새도록 아무것도 고기를 못 잡고 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새파란 젊은 예수가 깊은 데가 던지라고 그래요. 그걸 따라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이나만 모래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후계자 무학입니다. 어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40년 이상 전문가다. 그런데 새파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들을 사람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비워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새로운 강점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놀라울 정도의 물고기를 잡은 게 성경에 나오는 예고, 그분이 바로 또 예수님의 후계자가 된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고르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남조의 역사에서도 보면 무학들, 흥인서부터 무학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라든지 정주영 씨 이런 분들은 완전히 비어 있으니까 통째로 그 안에가 통찰력 지혜로 꽉 차 있는 거죠. 저희들은 지식과 학식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서 쓰레기들로 꽉 차 있어요. 다 남의 지식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혜와 이런 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탑 리더들이 내가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어떤 반대에도 뚫고 여기까지 대통령이 된 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된 다음부터는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도 한번 10년 동안 변화가 없다. 저는 그것도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영남권은 사실상 비례대표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투표를 거기서 왜 해야 되는가 생각할 정도로 의문점이 많고 호남도 문제가 많습니다. 호남도 선후배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인스턴트화 됐어요. 거기 젊은 애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면 성공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공무원 사이든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불가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역사회에 안착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살기 참 편한 것이죠. 선후배도 얽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후배로 얽혀있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 도시를 60% 넘는다. 그건 아프리카입니다. 절대 발전 없습니다. 대구와 광주가 굉장히 우수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도도 높고 어떤 판단도 하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예. 아니 조금 하시고 네. 안 하시죠. 네. 저희들은 지금 한 30분밖에 안 하셨어요. 30분. 네. 계속 하시죠. 예. 그래 다시 말해. 아니 그래서 잠깐 약속 주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먼저 일어나시고 중간 이후에 공부 좀 돼요. 저희들 좀 시간 되는 사람들 아주 공부해야겠어요. 네, 계속 하세요. 예. 그래서 놀랍게도 대구가 내세우는 게 컬러풀 시티입니다. 컬러풀이라는 게 뭐 면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다양하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데 대구도 광주도 똑같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리더들을 구성하고 있다. 그것은 반드시 좋아지지 않습니다. 호남의 문제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실력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 안주하다 보면 선후배 사이로 너무 또 얽혀있는 것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는 자기 지역 사람들하고 또 자기 업종에서는 인사이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업종을 만나야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얻어야 아웃사이드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가 생겨나는 것이지 저도 금융 분야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 금융 분야 사람들 만나면 또 얻어가는 게 없어요. 그게 그거고 동창회 가도 마찬가지고요. 동창회 가서 또 얻으러 간 사람도 바보고요. 자기 자신 마음을 풀러 간 건데 그런 면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고 광주에 대구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 전남이 그 좋은 문화적인 자원과 수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은퇴 후에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그건 전라도 사람들이 가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의 18년의 귀향살이가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18명의 제자를 배출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으며 그게 또 전남의 어떤 문화의 꽃을 피우고 학문의 꽃을 피우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도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수많은 꽃을 피워서 앞으로 놀라운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냐? 384쪽을 보시면요. 이 카누와 카약을 사례를 들었습니다. 조지 다이시라는 분이 미래 사회를 아주 통찰력 있게 단 한 장으로 이게 묘사를 했는데요.
카누와 카약은 미국이나 영국 영어권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카누의 카는 C로 시작하고 카약은 K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C와 K 발음이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카 발음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카누는 나무가 많은 툴링기 쪽에서 나왔는데요. 나무가 많은 데서 통나무를 파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카약은 나무가 없으니까 떠내려온 나무를 주워다가 긴 나무를 갖다가 덧대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기능은 똑같고 속도도 비슷합니다. 자기 환경이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의 배를 짓고 미래 사회는 통나무를 가져와서 파내야 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카약입니다. 여기서 정보 모으고 미국에 의하고 하버드대에 의하면 도쿄대에 의하면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뭐에 의하면 마이맨들에 의해서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배를 만들어 갔는데 앞으로 세상은 있는 정보를 다 파내서 그 안에 생각의 배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되게 위험한 세대가 될 거고요. 지금 세대를 단분일에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하는데 그 똑똑한 헛똑똑에 관심이 높습니다. 자기 끼 없고 생각을 깊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토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금붕어가 집중하는 시간이 9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2012년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집중하는 시간이 8초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서비스 바인에서는 바인은 동영상이 최고입니다. 6초밖에 허락을 안 해줍니다. 6초 동안에 딱 지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광고가 현재 15초를 넘는 광고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끈기 있게 10년, 20년 끈기 있게 자기 자신이 뭘 파내야지 인생을 뭔가 개척하는데 남의 거 잠깐 전부 다 과일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과 깎고 포크로 찍어 먹다 보니까 포크로 찍어 먹다 보면 사과도 맛이 없고 배도 맛이 없고 두 쪽만 먹으면 배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 요구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남의 거 조금 집어먹고 재미없다고 하고 진지하게 남의 얘기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보석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발견하는 힘이 없고 자신감이라는 자신의 감각인데 자신의 감각을 길러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꾸 비워내고 깊은 심심함에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혼자 있음을 즐겨야 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세대는 이 토끼화 현상 때문에 요즘 세대는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술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인터넷은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인류의 1%가 안 됩니다. 저희 나라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고 글씨 해독률이 99%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OECD 국가 중에서 문자 해독률은 높지만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즉 사용 설명서를 주면 사용 설명서를 주고 그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독소 인구도 우리나라가 5%가 안 됩니다. 5%면 5천만 중에 250만. 이 베스트셀러가 100만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5%밖에 책을 보지 아니하고 5%도 또 요즘은 또 진지하게 보지 않고 책을 제가 이게 700페이지, 460페이지 썼는데 저보고 다 적신 나갔다고 그럽니다. 뭐 술렁술렁 넘겨보면 되는데 이 책은 술렁술렁 넘겨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밀도 있게 글을 썼기 때문에요. 어쨌든 세상의 90%가 가짜인데 정보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다. 아니 8번까지 쭉 하시고. 바쁘신 것 같아서. 아니 계속하세요. 혹시 저기 솔직히 한 분 바쁘신 분들은 먼저 일어나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잠깐만 브레이크. 네. 10초, 5초, 10초만. 공부해야지. 저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라. 제가 이제 아직 방송을 한 보고 뉴스로만 들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아, 이게 지금. 8번까지 말해야 돼.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1시간 해요, 1시간. 네.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시고 소식과 하시라고. 시간 충분히 있어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하면 가니까. 토고 식사는 7시에 갑니다.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8번이 거의 공부가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집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시대 변화를 읽고 나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건데, 집사하는 방법이 여기 굉장히 자세히 제가 30장을 논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례와 기업들과 했습니다. 뭐 역사, 철학, 문화, 군사, 소통도 잘 알다시피 이 다얀 장군은 14살 때 그 무장군에 들어갔다가 그 사하라 사막에서 쌍안경을 끼고 롬멜 장군을 감시하다가 포탄에 의해서 이게 눈이 멀어서 메꾸는 장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다얀 장군 생각하면 굉장히 그 어떤 그 푸시적이고 한번 결정 내리면 무조건 할 것 같지만 다얀 장군은 놀랍게도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했습니다. 제가 소통론에 다얀 장군 예를 들었는데요. 다얀 장군 회의에 들어가면 다 놀래 자빠집니다. 다수결로 하고 그걸 또 따라서 가고요. 그리고 국방 그 개혁을 할 때 전투부대를 빼놓고 나머지 다 거의 다 축소시켰습니다. 그건 전방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서 의사결정 내렸고 다얀 장군이 의사결정 내리면 전군이 폭발적으로 그냥 의사결정을 따랐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군의 포클랜드 전쟁의 승패는 놀랍게도 소통입니다. 아르헨티나 군은 그 장교와 사병들에 관해 분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영국은 거의 혼혈일치로 움직였고요. 그게 결국 승패를 갈랐고 여기 소통이라는 좀 거꾸로 제가 접근했습니다. 소통 그러면 기업 소통을 얘기하면 누구나 뻔하다 생각을 기업 소통이 잘 안 됩니다만은 거꾸로 군의 사례를 제가 채집을 했고요. 놀랍게도 군에도 소통을 잘한 군대만이 강군이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요. 장교하고 사병이 너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나오더라도 뒤에 가면 다른 문제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아르헨티나 군이 영국군하고 아르헨티나군이 싸웠을 때는 그 영국 기지가 없습니다. 남미 쪽에. 14,000km를 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포클랜드에 폭격을 하고 나면 비행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무모한 그 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가 그 자신의 어떤 민간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윌리엄 왕자까지 투입시켜가지고 끝까지 갔었죠. 근데 그게 놀랍게도 소통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나중에 한번 사례를 보시면 되고요. 사면일정은 또 오래 걸리고 뭐 협업이라고 하는 것,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 앙상블은 조율을 뭐 음악 조율하는 거 다 하시는 얘기잖아요. 뭐 제일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에 맞춰서 다 맞추는 겁니다. 리더가 자기가 나는 다른 음을 치고 있다가 네가 바꿔 이러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은 어디에 따라 조연도 되는 겁니다. 그게 조율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국악에서는 다스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만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우리나라는 짧은 곡을 연주합니다. 짧은 곡을 연주하는 동안에 서로 곡을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다스림이라고 그러고 이게 도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오늘은 상대방의 음에 맞춰서 얼마큼 조율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지금 화가 난 상태인가 아니면 어떤 상태인가 알아차리는 것. 그게 리더십의 근본입니다. 그게 없이는 협업도 안 되고 협치도 안 됩니다. 내가 화를 냈다고 회사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화가 나면 있잖아요. 상대방이 오기 전부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나서 상대방이 나감대도 화를 내고 있어요. 이건 철다스님 청소년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화가 났으니까 알아달라는 거고 내가 그렇게 나오고 나면 1급 경계령이 내립니다. 사자 우리의 지금 화가 났다고 그 근처에 아무도 안 옵니다. 이게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무슨 철다순이 없는 짓거리인지 영리는 분명히 용의 목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온몸이 영리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기업체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올라가기만 하면 온몸이 영린이어가지고 분노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속을 아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 상대방이 일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리더지 구성원들의 자기 부하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리더지 자기 자신 하나도 알아주는 건 리더가 아니고요. 제발 용의 목 부분만 좀 영리로 남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뽑으셔야 돼요. 인생 살면서 그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60 넘은 이순이라고 그랬는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공장님처럼 혼시껏 사신 분만이 이순이라는 경지에 오르고 40대 부록이라는 경지에 오르지 가만히 있으면 60대 이순인 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시껏 노력을 해서 영린도 제거하고 기가 순해져 가지고 나라가 좀 더 좋은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인재가 호남에서 많이 나와주길 바라고 경쟁력 인재가 더 나와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감히 리더급 톱 리더들 앞에서 감히 저보다 더 많은 학식과 경험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학으로서 그냥 제가 연구한 것을 그냥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